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법적인 이슈들을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나가는 시사법률 토크쇼 여변들의 로앤스타일 진행을 맡은 변호사 김서연입니다. 네,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로앤스타일 팀도 스마트폰에서 활발하게 토론을 벌이곤 합니다. 근데 스마트폰 메신저 기능을 통해서 정권과 찌라시를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받아보셨죠? 네. 네, 저도 가끔 증권가 찌라시라고 이제 지인이 보내주곤 하는데 네. 이게 재미도 있으면서 이게 정말일까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전달은 안 하셨죠, 물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요새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많이 전파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뭐 1대1이 아니라 단체 카카오톡방이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인 그쵸. 곳에서 퍼지다 보니까는 정말 무섭도록 소문이 나더라고요. 네, 최근 경찰이 수사 중인 여성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근거도 없고 악성 루머여서 그 관련된 여성 연예인들이 지금 강경한 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형사 고소를 했겠죠? 예, 사실 그동안 여자 연예인들이 이런 악성 루머나 댓글이 올라오더라도 오히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고 이러면 더 이목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무시하는 형식으로 나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예인 찌라시라는 것이 너무 무책임하고 근거 없이 많이 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번에 연예인 찌라시에 대해서 확실히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마땅한 사실 대비책이 없어서 법적 고소를 한 것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연예인 찌라시라는 것이 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수백 명의 네티즌한테 퍼지는데 이런 뭐 판결이나 이런 법적인 조치는 사실은 그 한참 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게 문제거든요. 네, 저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메신저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받아봤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는 법조인이니까 이게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냥 보고 무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의 속성상 사람들이 전달하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죠? 이제 순식간에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예전에는 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아니라 지구 한 바퀴를 순식간에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성 루머의 피해자들은 정말 이거는 인격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단순히 전달하는 것도 이게 뭐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이나 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정보통신망법인데요. 그 규정을 보면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비방할 목적이라는 목적을 요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제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나는 그런 목적이 없었다라고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비방할 목적을 아예 부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떠돌아다니는 이제 기사에 댓글을 달아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도록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한 명예훼손죄는 그 비방할 목적이 필요가 없죠, 네, 그죠? 그렇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 목적이 필요하고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비방 목적이 필요한데 결국은 비방할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범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 네, 이제 가능하면 전달하는 행위 자체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비방할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그 훼손될 수 있는 명예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나름 운전 경력 20년의 베테랑 운전사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을 데리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순간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애들이 앞에 부딪힐 뻔했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항상 여성 운전자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이 아줌마가 좋게 집에서 애들이라 보고 빨래 날 곳이지 밖에 차 몰고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데려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때 정말 내 명예가 너무 많이 훼손됐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일종의 이것도 참 명예라고 생각이 돼요. 네. 명예 감정? 그렇죠. 뭐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항상 어려운 건데 명예훼손죄의 보복에는 그 명예가 뭐 명예 감정은 아닌 건데 그죠? 외형적인 그 명예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명예보다는 약간 모욕적인 느낌이 들었던 거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명예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유명인들만 명예가 있지 나 같은 일반인이 명예가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사회 속에 살고 사회적인 평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전업주부든 누구든 다 명예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영미 변호사님이 당하신 상황은 명예훼손이 맞죠.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나 좀 너무 모욕적이다. 이거 고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느끼는 정말 이게 너무 명예훼손됐어라는 거 말고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그 법의 명예훼손죄라고 했을 때 보호하는 그 명예라는 거는 좀 더 한정된 거죠? 예, 아무래도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아줌마들은 집에 가서 애기나 봐라. 뭐 무슨 나와서 운전이냐 이런 거는 사실상 저희는 뭐 명예도 훼손이 된 것 같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저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가 훼손된 것이 아니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려면은 일정한 허위 사실이나 혹은 진실인 사실을 적시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뭐 아줌마가 집에서 애 안 보고 운전했다 이렇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대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파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뭐 모욕죄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가치 평가 정도니까 그죠? 사실이라기보다는 평가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거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처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뭐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회도 드문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그 사회적 평가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법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문명국가의 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후에 명예훼손과 관련된 각종 법적인 이슈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한껏 남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언론사들의 문제점.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그 경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변들의 러앤스타일 잠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성 변호사 특유의 감성이 담긴 스타일리시한 시사 법률 토크쇼 러앤스타일. 오늘의 주제는 명예훼손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신용 훼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이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 귀에 대고 모욕적인 말을 하든 그 명예훼손적인 말을 하든 그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고 대화 당사자 외에 다른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친고죄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 처벌하는 죄가 이제 친고죄이고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우선 범죄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했을 때 그 피해자가 처벌을 하지 말아주시오.
말아주십시오라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이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두 경우 모두 징역죄하고 벌금형의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주로 이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수사가 될 경우에 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형을 처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 너무 심각하고 명예훼손이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은데요. 2008년에 그 인터넷 악플로 인해서 참 국민 배우였던 최진실 씨가 자살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인터넷 악플을 이렇게 방치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좀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네, 사실 그때 그 최진실 씨 사망 때문에 그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그 입법 논의가 있었는데 일명 그 최진실법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이 인터넷상에서 과도하게 자기가 할 말을 못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논의는 됐었지만 아직은 제정이 안 돼 있고 대신 그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그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그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실을 적시를 해서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유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명예훼손 행위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요. 허위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인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 사실들이 유포되었을 때 당사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다른 죄에 해당하는 것도 많죠. 예,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데요. 지금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명예훼손을 이제 결과가 나타나면 명예훼손죄. 그다음에 이제 그거로 인해서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공직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예훼손죄가 다른 뭐 폭행죄나 상해죄 같은 것과 다른 경우처럼 이제 폭행죄는 때리는 것 자체를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아까 전달을 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만 있어도 그렇게 성립을 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이걸 이제 전파했을 경우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허위 사실이나 뭐 그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뭐 모욕을 포함해서 이렇게 악플이라든지 이런 걸 전파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심리에서 이러는 걸까요? 글쎄,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인터넷상이라는 공간으로라도 주목받고 자신들한테 내가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애들 사이에서 친구를 사귀는 한 방법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함으로써 내 친구로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도 쓰고 있다는 걸 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나쁜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그리고 돼요. 또 뭐 다른 예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에서도 무슨 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남자와 여자가 이제 연애를 하다가 남자가 이제 치정복수 쪽으로 여성분과의 그 성관계 동영상을 이제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여기서 물론 협박죄가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을 수차례 강간을 했다가도 이제 여성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니까 그러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그 여자는 뭐 낙태를 한 성병이 있는 여자다, 뭐 자기의 인생이 중요하고 지저분한 여자다, 뭐 성관계나 뭐 이런 것을 즐겨하는 여자다. 그리고 그 여자 개인의 셀카 사진과 뭐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본인 집 주소까지 100% 공개를 한 좀 심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여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치정 목수일 수가 있는데 가장 잔인한, 제가 봐서는 소리 없는 살인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정말 보면 한국에서 그 여성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한 개인의 이제 복수심에 발로인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대부분은 이제 연예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남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여성이 피해자인 것 같아요.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타블로 사건, 정말 악명 높은 사건이었죠. 그죠?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심리에서 정말 타블로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떠한 증거를 대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뭐 명예훼손을 하는 게 특정 심리라기보다는 그럼 뭐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누구를 비난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은 그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불행한 사람이 뭐 명예훼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막 그렇게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을 막상 잡아보면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전업주부도 있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일단 컴퓨터에 앉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파워 블로거들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블로거의 방문자 수가 높으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광고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유행했던 아이유 사건이나 뭐 황모 아나운서 사건과 모 검사가 이혼을 하려고 했다고 그런 소문을 냈던 블로거가 불구속 기소된 사안이 있는데요. 그 사안의 경우에 그 블로거가 광고 수수료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례죠. 너무 철없고 악의적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타블로 사건에서도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 하여튼 그 단체가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 수십만 명 타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수십만 명의 회원을 끌어들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게 자극적이고 맞습니다. 누구를 끌어내리고 그런 거에 모두 이제 동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업적인 목적 회원수를 많이 확보하려는 목적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타진요에서 일단 한 몇십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다음에 그 홈피를 팔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실을 밝혀내겠다 공익적인 목적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을 희생양 삼는다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고 또 그래서 언론사들이 그렇게 알면서도 정말 일명 찌라시들을 뿌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의 경우에는 뭐 언론의 자유와 또 책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먼저 하고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더 많지 않을까. 근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반의사 불벌죄로 지금 이제 운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가해자를 확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또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참 이렇게 통폭에 정말 아량이 넓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끝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중간에 용서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라리 이거를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없애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이 조금 유명하거나 명예를 지킬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처벌을 받고 싶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피해자까지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하지 않으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이 갑니다. 근데 명예훼손은 어쨌든 개인적 법익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이 사람을 잡고 싶어서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그냥 보통의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것들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처벌받는다라고 이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유명인 하고 나서 뭐 용서해 줄 거니까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줄 거니까. 그러면 뭐 모든 경우를 다 친고죄를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최소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정말 전파 가능성이 너무
너무 많이 확대가 돼버리니까 그 경우에는 뭐 친고죄를 없애는 것도 일정 부분 동조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반의사 불벌죄. 네. 네, 반의사 불벌죄. 계속 헷갈리네요. 뭐 처벌을 원하지 네,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해주면은 계속 반복되는 이 행태가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뭐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으니까. 단순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반의사 불벌죄였는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훨씬 더 처벌이 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정보통신법에 의한 망법에 의한 것도 훨씬 더 처벌이 중해요. 그만큼 전파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지 않는 취지는 그만큼 이제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된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걸로 규정을 했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도 같은 취지로 해서 굳이 지금 반의사 불벌죄는 맞나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그 명예훼손인 경우에? 그렇지 않나요?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네. 지금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당연히 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을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더 중하게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그 전파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을 하는 취지라고 본다고 하면 사실은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있어서도 아까 같은 취지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앤다든지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입법 방안은 될 수가 있다. 강하게 우리가 여기서 주장을 합시다. 입법론으로. 아니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균형이 안 맞는지 좀 의문이네요. 좀 의문이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김영미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직접 한번 겪으신 거 있죠? 솔직히 저 말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겁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혹시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건 아닐까 하고. 제가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댓글이나 기사를 통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라고 한다고 치지만은 다른 한 측면은 명예를 보호하는 것보다 그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그 알 권리 측면에서 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8월경에 어떤 환경단체 소속의 주부 회원이 이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기들을 가진 엄마들이 이제 대부분의 회원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때가 일본 원전이 터진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그 온전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되게 커진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아이들이 먹는 분유를 한번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의뢰했어요. 세슘이라고 방사능 물질 세슘이라고 아시죠? 이제 그게 함유가 돼 있는지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유에 세슘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법상 세슘 그 식약청의 허용 기준치가 기준치의 100분의 1 정도 아주 소량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주 소량이긴 하였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우리 아이가 먹는 그것도 막 태어나자마자 가장 처음 접하게 된 음식에 아주 미량이지만 세슘이 들었다는 것 자체에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그걸 이제 제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화 기사화 됐고 그 기사가 이제 일파만파 퍼지게 됐죠. 네. 저도 엄마 입장으로서 되게 너무 많이 놀랐어요. 저도 그 분유를 먹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는 당연히 그 기사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을 했고 결국은 그 기사를 제보했던 그 주부와 환경단체의 이런 기사 제보 행위로 인해서 마치 우리 분유가 큰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것처럼 과장돼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예훼손죄를 고소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이 인정이 돼서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그럼 뭐 정정 보도도 하고, 거죠. 그죠? 네. 정정 보도도 하고 명예훼손도 인정되고 손해배상도 하고 그렇게 됐던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의 문제는 그 분유에 세슘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알 권리와 그다음에 그런 회사라는 단체의 명예 충돌 부분이었는데 이런 문제에서 알 권리를 보호해줘야 될지 아니면 회사의 명예를 보호를 하는 게 맞는지 이건 결국 법익의 충돌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준치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그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그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청자들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거고 그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그 기준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량 발견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한 거는 명예훼손이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뭐 사고를 쳤다 이런 걸 막 터뜨렸다 그랬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반 언론인들 같은 제가 막상 이제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느끼기로는 생각할 때는 기준치가 당연히 미달이 됐긴 하지만 그 방사능 물질은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예. 예민해서 미량이긴 하지만 그걸 우리 아이가 섭취했다는 그 사실에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 기준치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는 너무 기준이 낮은 기준치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 경우에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개인의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그냥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실이든 뭐 허위의 사실이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한 회사의 어떤 뭐 제품에 대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는 좀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네. 드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유해하지도 않고 기준에서 한참 미달돼서 별 영향이 없는 걸로 밝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인터넷상으로 퍼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급감하고 이제 회사 문 닫아요. 또 회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거든요. 그 얼마 전에 뭐 쓰레기 만두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실상은 쓰레기 만두가 아니었는데 기사가 쓰레기 만두로 나가니까 그 회사 뭐 매출 완전히 다 떨어지고 회사 망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태로 가는 거는 사실은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망한다고 하면 그런 경제적인 뭐 그 파급 효과 같은 거는 그 명예 훼손되는 거에 비하면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알 권리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업체들이 그런 그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권리를 남용을 하고 악용을 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블로그 그런 홈피에 올라왔다 그러면 무조건 업체가 권리침해 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30일간 그거를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리고 이제 블로거는 모르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동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할 부분이기도 하고 업체가 또 악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그 게시판 관리자의 책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아마 블라인드 처리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글을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게시글에 대해서 삭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명예훼손죄 방조범의 책임을 질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건은 김영미 변호사님이 직접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 그 세슘이 들어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던 사안인데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저희 사건에도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패소했죠. 결국은. 허위의 사실도 사실이라고 믿고 기사를 냈거나 아니면은 이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고 기사를 썼고 그리고 거기에 뭐 공공이익 그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언론사들이 이제 공공이익을 내세워서 이제 그런 기사들을 막 책임하다라고 할 정도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떤 거죠? 사실은 언론의 특성상 취재한 거를 신속하게 내보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조사가 안 그렇죠. 되는 사실 거죠. 검증 조사 같은 거를 할 시간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허위 사실이라도 그러니까 진실로 믿고 보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몇 년 전에 PD수첩에서 그 광우병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 내용 중에서 일부 허위 사실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대법원에서는 그 정도는 허위 사실을 그냥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을 해서 무죄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 판결은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어떤 사실은 허위다라는 거는 이제 밝혔던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렇게 악플을 달았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론사인 경우에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하고 나서도 그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적 조각 사유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은 그 명예훼손이라는 게 표현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여지가 있더라도 공익이 정말 더 크다면은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는 명예훼손 특유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개인의 주된 동기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은 이제 사소하게 좀 악의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판례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A라는 아파트의 주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에 동대표 회장이 정말 수천만 원의 그 관리비를 횡령을 해서 그거를 알게 된 주민이 그 아파트에 굉장히 큰 대자보로 어떤 동대표 회장 물러가라, 수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공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목적은 그냥 동대표가 미웠거나 차기 동대표 회장을 노리고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라는 단체의 관리비 보호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오남용하는 언론사들의 문제점,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훼손과의 그 경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잠시 전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2009년에 대법원에서는 그 포털 사이트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표현행위라는 법익 보호와 개인의 명예 사이에 그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했다라고 보는데 그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판례는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의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사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인지 아니면 사적인 관심사안인지에 따라서 그 심사 기준의 차이를 둬서 그 공적인 영역이고 공인에 대한 그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좀 더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기준의 차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언론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는 표현이 공익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공인에 관한 것인지 경우에는 자신이 명예가 조금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한 발짝 양보를 해서 명예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연예인의 그런 사생활 문제나 이거는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순전히 그냥 개인의 가십 기사나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좀 더 후퇴가 돼서 개인의 명예를 좀 더 많이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언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선정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신정아 사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정말 우리 그게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시시콜콜하게 그 패션에서부터 막 그 신정아라는 한 개인의 일상이, 제가 보기에는 모든 언론들이 거의 한 면 두 면을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그 기사로 채웠던 생각이 나요. 정말 이건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공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기사를 많이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좀 더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게 되고 자기 신문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걸 노리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그거는 뭐 이류 잡지나 그런 데서 해야지 정말 주요 메이저 신문들이 그 당시에 정말 정말 우리나라 언론이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뭐 한 몇 날 며칠을 도배를 하다시피 했었는데 그때도 신정아 씨가 개인적으로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소송도 했었죠, 그죠? 뭐 10억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소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5천? 1억 받았나요? 아무튼 그 당시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았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나라 언론의 속성이 정말 이게 공익에 관련된 것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라는 구분도 없이 정말 요즘은 보면 어느 하나 이슈가 터지면은 무슨 이렇게 뭐 스포츠 신문에나 나올 만한 그런 기사들을 주요 메이저 신문에 다 쓰기 때문에 정말 언론에서 하는 기사의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의를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판매 부수를 늘리고 시청률을 늘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정성 위주의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미리 앞다투어 보도를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 태도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말씀을 앞으로 하실 거지만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 어떤 제어할 방법이 있느냐. 사실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손해배상을 왕창 해야죠. 손해배상. 사실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위자료인데 뭐 많아봤자 지금 말씀하신 거 1억? 몇 천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이제 손해배상과 함께 뭐 정정보도 청구라든지 나중에 이제 명예훼손 판결 나오면 뭐 그거를 신문에 게재하는 정도가 전부인데 이미 어떤 이슈가 터지고 그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중의 내리에서는 사라졌는데 뭐 신문 하단에 뭐 코딱지만하게 정정보도 청구 나가고 그렇죠. 기사 취소 광고 나오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예훼손적인 그런 기사가 떴을 때는 사실 그 사후에 피해는 거의 회복이 안 돼요. 피해는 거의 회복이 안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언론사의 손해배상 1억 그거는 큰 돈이 아닐 수 있는데 보통은 기자 개인하고 언론사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피고로.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정말 허위의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가지고 기사를 쓰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기사를 쓴 기자 개인한테는 1억이나 뭐 몇천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공동피고로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또 언론사가 다 책임을 져주니까 그 부담이 적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담당 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황수경 아나운서 네. 그 파경설 보도했던 그 기자 2명을 구속한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 명예훼손 사건으로 그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구속한 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상대가 상대니만큼. 예.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정말 피해자가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렇죠.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너무 거물을 건드렸나? 네,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명예훼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사회적인 파급력이 사람을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고 정말 피해자가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회적으로 평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자기가 침해되는 명예가 너무 많이 침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구속 사유를 좀 더 넓게 봐가지고 구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미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지금이 뭐 불구속 수사 원칙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작정 구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구속 사유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취지는 알겠는데 악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사실은 뭐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모욕이라든지 이런 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만약에 그런 명예훼손 했다고 해서 조금 뭐 일반인 사안에까지 그렇게 구속을 한다고 하면
악용되는 것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너무 침해되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침해되는 게 너무 크다는 거죠. 만약에 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연예인 성매매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정말 모든 국민이 어린애 빼고는 다 알게 돼버리면 정말 그 침해되는 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슨 사유가 있어야죠. 뭐 주거가 부정하거나. 근데 뭐 이 황수경 아나운서 아마 뭐 증거인멸로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만큼 유포했는지에 대한 그거를 증거를 계속 이렇게 인멸할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속을 했지. 그냥 무조건 구속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체의 자유가 오히려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구속의 사유를 좀 더 완화시키는 것보다 처벌을 아니면은 좀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반의사 불벌죄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여론 때문에 선처를 그 사건을 용서해 준다는 거였잖아요. 예.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구속이 안 됐다면 그렇게 됐을까요? 구속을 시키니까 어쨌든 인신 구속이 돼버리니까 본인이 저는 그래도 정말 마찬가지라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경우에 끝까지 처벌을 원한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솜방망이 처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벌금형이나 뭐 기타 뭐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이 좀 형벌적으로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타진요 사건에서 사실 이례적으로 그 타진요의 운영자가 이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유를 강화시키는 거는 아무래도 헌법상 더 큰 보호되는 이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 사람의 피해에 맞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이제 좀 강한 처벌을 좀 더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때 집행유예 아니라 실형이었나요? 예, 그 타진요 부분은 1심에서 제가 실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이었고요. 근데 그만큼 뭐 명예훼손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소리 없는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당사자한테는 뭐 심각한 사안이고 또 그 타블로님의 아버님도 그 사유로 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하는 거면 정말 소리 없는 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인데요. 타인의 권리를 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일반 개인도 뭐 포털 사이트나 SNS를 통해서 기존의 언론사가 하던 역할 못지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피해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죠?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해 왔던 거, 그렇죠? 일정 부분 언론의 자유는 또 보장을 해야 되고 또 무조건 통제하게 되면 그만큼 또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통제하는 측면을 또 이제 많이 넘어섰을 하려면.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고 이제 손해배상인데 사실은 손해배상 금액을 좀 높이는 것도 방법. 네. 아까 말씀하시는 게 뭐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되게 놀랐어요. 대부분 명예훼손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유명인들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아시는 지인은 그 자기를 짝사랑했던 남자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이 여자는 사람을 죽이고 외국으로 도피한 여자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니까 그 말을 들은 지인들이 야, 너 그랬다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식의 이제 전화를 수십 통화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해명하고 이러면서 대인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벌금형 받죠. 대부분은 벌금형 받고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손해배상 금액이 300만 원 나온 거예요. 네. 정말 우리 정말 한 사람 인생은 완전 망가졌는데 고작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손해배상이 내 인생은 정말 끝났는데 겨우 300만 원 받고 이거를 위자를 하란 말인가 해서 금액을 확 높여서 사람들이 정말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많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그 위자료 금액이 정말 택도 없이 적은 그런 감이 있어요. 그죠? 다른 소송에서도. 그렇죠. 맞습니다. 다른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명예훼손에 대해서 뜨거운 토크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이야기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뒷담화 좋아하시죠? 저는 뒷담화를 재밌습니다.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들으면 즐겁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뒷담화 문화는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비방하는 그런 나쁜 문화는 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꼭 필요한 정보, 알 권리 측면에서 뭐 먹거리 정보라든가 뭐 위해 정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알 권리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하지만 알 권리라는 탈을 쓰고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러한 잘못된 문화는 그리고 그런 기사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그 언론을 명예훼손을 하고 그리고 그 언론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가장 무서운 건 그 언론이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적인 언론 말고도 사이버상의 그 수많은 1인 미디어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언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언론의 힘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글을 쓸 수 있는 세상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이 자기를 단속하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명예훼손을 당하고 나면 그 개인은 뭐 인격살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 약한 사람은 자살까지 하게 되잖아요.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심심풀이를 쓰는 몇 줄의 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누군가를 죽게 만들고,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처벌 강화 의견에 조금 더 의견을 보태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타진유 사건에서만 이례적으로 실형이 됐을 뿐, 명예훼손이 주는 엄청난 피해에 비해서는 이제 너무나도 처벌도 가볍고 그 다음에 위자료도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도록 처벌을 좀 더 엄하게 하였으면 좋겠고, 위자료에서도 많이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의 비방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의적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재미로? 네, 재미로.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정말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댓글을 하고 남의 험담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전파하는 행위들은 엄청난 범죄 행위임을 이번 기회에 잘 아시고 그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로엔스타일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 앞에 앉아서 남을 비방하는 글을 쓰거나 남을 모욕하는 그런 글을 쓸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의 삶이 불행하건 아니면은 본인이 삶의 주인공이고 싶건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정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삶의 주인공은 생활 현장에서 주인공이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아니고 그 자제분이라든지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신중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변호사 특유의 감성이 담긴 스타일리시한 시사 법률 토크쇼 로앤스타일,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로앤스타일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법적인 이슈들을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